네, 여러분 연결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 이어서 2교시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 문제 해결식 요거 쭉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요거 연결해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문제를 정의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정의해야 하는 거는 다시 얘기를 하면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그죠? 이러한 문제를 정의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분석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이제 스왓 분석이라고 필요한 거죠. 그죠? 장점, 단점 이런 것들 분석하는 것들. 특히 문제 분석할 때는 우리가 지금 가장 참고해야 되는 건 뭡니까? 문헌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선행 연구를 같이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걸로 한번 보시면 결론적으로 해결책은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러면 이 해결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연구 자원이 있느냐, 어떠한 윤리적인 고려 사항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계획을 실행한다는 얘기는 실제 연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설을 검증을 하는 가설 단계니까 가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어떠한 인터벤션을 할 건지, 어떠한 연구 수행을 할 건지,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분석할 건지, 그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으면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연구 방향성이 뭔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본인의 연구 주제로 이거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를 올려놓을 텐데 이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문제 정의, 문제 분석, 해결책, 실행, 평가 계획을 약 한 장에서 두 장 내로 제출하는 과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바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 학술적 영어 글쓰기 조금 얘기를 하고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오늘 다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 영역을 설정하는 이러한 학술적 영어 글쓰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광범위한 맥락에서 그러니까 큰 주제에서 구체적인 연구로 내려온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깔때기 구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주 큰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리터러시에서 아주 광범위한 부분에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줄였습니다. 영어 학습자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영어 교육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연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구에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 그죠? 그러니까 큰 범위에서 영어 학습자로 내려왔고 영어 학습자 중에서도 특히 연구 중에서 어떤 거 교사 교육, 교사 정체성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연구 영역을 설정할 때 효과적인 영어 표현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 지우고. 그죠? 그래서 기존 연구가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표현하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연구들은 이랬는데 요러한 표현들 있죠. 네, 기존 연구가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제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표현들도 되죠. 자, 이러한 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가 잘 못했어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더우 올도 우리가 많이 들고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이런 건 잘했는데 이건 잘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연구의 공백이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비판이라기보다는 아주 다져지지 않은 것들을 그러니까 기존 연구에서는 요런 건 잘했는데 아직 요거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연구의 제한점이나 불완전한 부분을 찾아내서 기존에 있는 연구나 지식의 공백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연구가 달성하고자 하는 걸 어떻게 되느냐, 연구 목적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강조점으로 봐야 되는 거는 연구의 독창성. 그리고 기존 연구와 연결돼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겠다. 연구 범위를 또는 초점, 우리가 포커스라고 부르는 걸 명확하게 표현해야겠죠. 자, 이러한 연구에서 이 페이퍼에서 우리 연구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 자,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서 하는 거는 이러한 모델을 제시하겠다.
이 연구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는 오버뷰를 제시하겠다. 개론을 제시하겠다. 이 연구에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포커스를 하겠다. 우리의 연구 목적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연구 목적을 이러한 영어 문장, 우리가 이제 템플릿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영어 문장의 구조, 양식.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영어 표현들을 써서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습을 따로 내지는 않을 텐데, 왜냐면 아까 이미 제가 냈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 될 거는 뭘 하셔야 되냐면 연구 문제의 단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세요. 자, 저 돌아와서 말씀드릴게요. 그죠? 자, 앞에서 보시면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활동의 문제 해결 사이클 있잖아요. 그죠? 네, 요거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자, 그죠? 요게 과제입니다. 요거 과제고 더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서 설명드렸던 거는 참고만 하시고 영어 문장을 실제로 작성을 하실 때 활용을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구 영역을 설정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Recent studies in 분야 have shown that 그러니까 이 분야의 최근 연구는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공백을 식별할 때는 however 기존 연구는 이렇게 했지만 이런 것들을 잘 못했어요. have not 그렇죠? 그래서 however 기존 연구 though they have not identified, they have not suggested, they have not 뭐 clarified 뭐 이런 단어들을 막 쓰면 되잖아요. 자, 목적은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그죠? 그래서 목적 이런 것들 템플릿 그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템플릿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 되겠죠? 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론의 깔때기 주조, 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문제 해결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3주차로 연결해서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제 교재를 업로드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공유해드린 이 교재 파일을 보시고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연결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교재 보고 잘 따라오십시오. PPT도 보시고, 교재도 보시고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해야 되는 것. 학술적 영어 글쓰기의 구성 요소,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그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연구 및 목표를 이제 학술적 영어 글쓰기의 템플릿, 양식을 통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연구 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접근법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구 설계적인 부분입니다. 그죠? 자, 결론적으로 학술적 영어 글쓰기, 그리고 연구 수행, 그리고 실제로 실습해보는 것, 우리 교재, 이제 제가 작성한 교재 있죠? 네, 이 교재 파일 보시면서 PPT 파일도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생각을 해봅시다. 학술적 영어 글쓰기라는 게 뭘까? 그러면 일반적인 글쓰기하고 차이점은 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한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에 무슨 글을 쓴다. 아니면 뭐 내가 소셜미디어 SNS에 무슨 글을 쓴다. 이런 일반적인 글쓰기랑 학술적인 글쓰기가 다르고 그 학술적인 글쓰기에서 영어 학술적 글쓰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영어 학술적 글쓰기는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학위 논문, 학술 논문, 보고서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명확성, 정확성, 규범 이런 것들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양식에 맞춰서 한다면 귀찮아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귀찮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술지는 각 학술지마다 특별한 양식이나 템플릿이라 부르는 그 규범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양식이라 부르는 것 중에서 참고 문헌의 양식이 있거든요. 레퍼런스라고 부르는 이 레퍼런스도 양식에 맞게 다 쓰셔야 돼요. 그래야만 정해진 그 양식에 맞춰서 따라야만 다른 연구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학술적인 저널 아티클, 페이퍼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읽고 독자들도 있고 그리고 더 넘어가서 이 연구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찾아서 읽어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글이잖아요.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좀 먼저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학술적 영어 글쓰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학위 논문, 보고서, 국제학술지 등등이 있고요. 명확해야 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규범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핵심입니다. 정밀한 표현, 정확하고 명확한 학술적인 영어 글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해서 우리가 동료 연구자 이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뿐만 아니고 일반 대중들한테도 뭐라고 해야 되죠? 액세서블 할 수 있게, 접근 가능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글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술적 영어 글쓰기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그죠?
자, 격식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죠? 구조와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증거 기반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있게, 그래서 그 데이터에 실증적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참고문헌, reference, 이 스타일도 맞춰줘야 됩니다. 그죠? 자,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에세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교양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 작문 처음 배울 때 우리가 에세이 이렇게 쓴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에세이는 보통 서론 있고 본론이 세 단락 있고 결론이 있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5 paragraph 에세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우리가 5문단을 쓸 때 첫 번째는 서론, 그죠? 그리고 세 단락을 쓰면 요게 이제 본문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론을 한 문단 쓴다. 이게 이제 에세이잖아요. 근데 에세이하고 학술적인 연구 논문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학술적인 연구 논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한 장에서 두 장짜리의 보고서라면 얘는 보통 최소 10장에서 15장 그리고 연구에 따라서 20장이 넘어가기도 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위 논문이다 이러면 200장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관성과 논리성이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냥 에세이랑 우리가 페이퍼, 리서치라고 부르는 거는 조금 다르다. 그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증거 기반으로 글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증거 기반으로 글을 써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 그죠? 보통 그 약물이 효과적이었다.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호하죠. 근거가 없죠. 그럼 어떤 식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왼쪽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글로 쓰면 안 돼요. 그 약물은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다.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거, 그 약물은 증상을 몇 퍼센트 감소시켰다. 구체적인 수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다시 표현하면, 최근에 땡땡땡의 연구에 따르면 이 약물은 또는 이 증상은 이렇게 됐더니 30% 또는 뭐 10몇 퍼센트가 감소되었다. 그러니까 학술적인 글쓰기라는 건 여기에 별표를 칠게요. 자,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분석을 통해서 논문적인 차원에서 글을 써야 결론적으로 우리가 증거 기반의 글쓰기라고 부르는 학술적인 논문이다. 학술적인 글쓰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수, 변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기존 연구 자료나 연구를 통해서 진행된 통계 자료를 명확하게 기입해야 된다. 실험이면 실험을 통해서 했던 그 자료들을 명확하게 분석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고 명확성 있게 글을 써야 된다. 그래서 독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표현들을 써야 된다. 이 의미죠. 그리고 학술적인 커뮤니케이션에는 결론적으로 내가 논문을 출판하게 되면 우리가 쌍방울로 피드백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블로그처럼 이렇게 글을 쓰는 거나 아니면 SNS처럼 답글 기능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완성된 글은 명확하게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도 교수님 또는 동료 연구자 그리고 같은 친구들 실험실, 연구실 팀, 랩에 있는 팀들 같이 피드백을 주고 받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자, 요거 이제 인용하는 요러한 양식들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사회과학, 인문사회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소셜 사이언스라 부르는 것들 보통 APA를 많이 쓰거든요. 저는 APA 익숙합니다. 근데 어문학이다라는 거면 MLA를 쓰고 역사학이다 그러면 시카고 쓰고 공대다 하면 IEE 쓰고 이 양식이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양식에 맞게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쓰는 양식이 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본인 전공 분야에 맞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학술적 영어 글쓰기는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뭐 설명문이냐, 논설문이냐, 그죠? 뭐 주장하는 글이냐, 반박하는 글이냐,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글 쓰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독자들을 설득적으로 글을 쓰는 것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이론을 비판하면서 비판적 글쓰기가 있고요. 그죠? 스타일이 굉장히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신진 연구자, 초보 연구자,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많이 읽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를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많이 읽고 많이 써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연구인지 잘 모르겠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분야에 있는 게 어떤 이론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어떤 연구자가 유명한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지도 교수님과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고 직접적으로 여쭤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어떤 거를 읽어야 됩니까?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 추천을 해서 읽어갑니다. 또는 여러분이 교재나 교과서에서 교수님이 평소에 강조했던 학자들이 썼던 글을
샘플의 가장 좋은 글이라고 레퍼런스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행 연구를 폭넓게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통해서 본인도 글을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쓰기와 다쓰기, 쓰기 이 개념을 계속해서 숙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글쓰기라는 건 한 번에 짧은 단기간에 막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노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로 trial and error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의 시도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글이 써지고 성찰적으로 글이 써지고 비판적인 글쓰기 연습이 통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practice makes perfect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지 단기간에 짧게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 요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숙달되어야만 좋은 글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아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짧은 시간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평생 학습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나서 전이 가능한 이 기술 요걸 한번 잘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논문이나 글을 쓴다는 얘기는 우리 독자들 자체가 우리 분야에 있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중심적으로 쓰지만 내가 쓴 글 자체가 다른 분야에 적용이 안 되고 내가 쓴 글 자체가 일반 대중들한테 어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글은 우리만의 연구인 거지 널리 퍼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널리 퍼질 수 있게 전이 가능하게 쉽게 쓰는 것이 더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1주차에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결론적으로 영어를 쓰기를 한다면 우리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쉽고 정확하게 내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무슨 화려하게 미사하고 써서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객관성과 신뢰성을 위해서 양식이나 격식을 맞춰줘야 된다. 자,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실증적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아시겠죠? 통계나 수치, 데이터가 있어서 기존에 있던 거를 바탕으로 내가 주장이나 논거나 논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서 참고문이나 인용 스타일을 명확하게 양식에 맞춰 써줘야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연구 수행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구의 특성과 차별점 한번 봅시다. 연구라는 거는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뭐 질적, 양적, 혼합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실험 연구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저의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교육을 하고 사회과학을 하는 소셜 사이언스 입장에서 얘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회 현상 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다면적이다. 다양한 차원을 우리가 분석해야 된다. 이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과학이나 인문사회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깨닫겠지만 일단 통제하기 제일 어려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한다 또는 어떠한 사회 현상이 있다라는 얘기는 한 가지 변수나 변인에 따라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나 요인들이 기여하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연구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론을 발전시킨 것도 있지만 실제 현실에 들어와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이론이라는 거는 교수학습 이론이라는 거는 실제 현장에 적용돼서 현장이 개선이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간 참여자들을 자 대상으로 연구를 할 때는 연구 윤리 잘 지켜줘야 된다. 윤리적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요즘에는 융합의 시대지 않아요.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심리학이든 사회학이든 철학이든 공대든 이공대든 자연과학이든 간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통합이 되고 특히 이제 인공지능 AI 시대이기 때문에 AI라는 건 어떤 특정한 한 분야에만 쓰는 게 아니죠. AI라는 학문은 영어에도 사용이 될 수 있고 공대도 사용할 수 있고 뭐 기계공학에도 사용이 될 수 있고 전지전과공학에도 사용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 융합적인 측면에서는 연구가 다면적으로 그죠? 여러 가지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진행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연구의 세 가지 주요 접근법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적 연구는 보통 수치화된 데이터, 숫자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양적 연구라는 거는 뭐가 목적이죠? 패턴, 관계, 차이, 그러니까 변수나 변인과의 관계, 원인과 결과 분석. 그래서 결론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죠. 근데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경험, 인식,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attitude, perception, 그죠? 뭐 인식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 인터뷰, 관찰.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 SPSS 프로그램 쓰고 R 프로그램 쓰기 때문에 수치화된 통계적인 자료를 얘기하는 거고, 질적 연구라는 거는 경험이나 인식이기 때문에 얘는 결론적으로 수치화라는 개념보다는 일반화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인터뷰나 관찰이나 내용 분석 등을 통해서 한 개인에 있는 사례를 연구할 때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리고 혼합 연구라는 거는 이 양적과 질적을 합치면 혼합 연구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의 연구를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저는 설문지를 합니다. 그럼 설문지는 여기에 있는 양적에 포함되죠. 또는 누군가를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뷰는 질적 연구가 되죠. 근데 내가 설문지도 하고 인터뷰도 했다, 설계를 그렇게 했다, 그러면 혼합 연구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주제와 문맥과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방법론을 결정할 때는 지도 교수님과 반드시 의논하셔야 제대로 된 연구 설계가 되고 제대로 된 연구 윤리에 맞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과 반드시 상의하셔야 됩니다. 연구 방법론을 설정하실 때는. 알겠죠? 자, 양적 연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검증하는 개념입니다. 변인 변수가 있고 통제군과 실험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 분석할 때는. 그죠? 그래서 수치화된 데이터가 있고요. 객관성을 추구하고요. 일반화시키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을 합니다. 통제군이 있고 실험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된 변인을 설정하는 거죠.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무의미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영어로는 significant 하나 또는 not significant 하냐 이런 개념입니다.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맥락이 중요하고 의미가 중요하고 주관적 경험.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질적 연구라는 거는 일반화의 목적은 없습니다. 아까 양적 연구에서는 많은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일반화, 통계적으로 수치화합니다. 하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일반화가 목적이 아니고 경험이나 인식이 중심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한다. 그럼 심층적으로 탐색한다는 얘기는 일반화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뷰 몇 명 했다, 관찰 몇 개 했다고 해서 이거를 모든 상황에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다르니까. 그러니까 연구 방법과 목적이 다 다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혼합 연구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양적 연구의 장단점이 있고 질적 연구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혼합 연구라는 거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을 해서 상호 보완하는 거고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양적 연구만 하시는 분들은 양적 연구의 장점과 단점을 인지하실 거고 질적 연구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질적 연구만의 장점과 단점을 다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두 가지를 약점을 서로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혼합 연구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수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방법론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성 연구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설문조사나 질문지를 주로 할 것이고 지적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인터뷰나 관찰을 주로 하겠죠. 그죠? 자, 데이터를 확보를 할 때 보통 우리가 파일럿 연구를 많이 한다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연구를 허락을 맡아서 연구를 실제로 진행을 할 때 한 번에 데이터를 딱 모아서 예쁘게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구 설계를 철저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파일럿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럿 연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본 연구를 하기 전에 이게 제대로 되는지를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설을 검증을 했을 때 우리가 본 연구에서 내가 수집한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연구를 망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우리가 파일럿 사전 연구를 통해서 검증을 먼저 해본다. 파일럿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데이터가 유의미하게 분석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고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질적 연구에서 보통 이게 많이 사용되는데 트라이앵귀제이션 상가 측정이라 부르는데 한 가지 소스만 가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 대조 분석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파일럿 테스트를 꼭 해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 연구를 하기 전에 파일럿 테스트 해보시라.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파일럿 테스트라는 거는 소수를 대상으로 이 연구나 내 설문지나 내 인터뷰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야면 실제 본 연구를 할 때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여기서 어떠한 수정이나 보완 사항, 제한점들이 생기면 보완을 해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일럿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립니다. 파일럿 꼭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학위 논문을 쓴다는 얘기는 파일럿으로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학위 논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데이터 분석할 때 양적 연구에서 항상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건 뭡니까? 아, 타당성, 신뢰성, validity, reliability 이거 연구 방법론 여러분 수업 들으시면 항상 교수님들이 방법론 측면에서 말씀하실 겁니다. validity하고 reliability다. 크롬바 알파 내용 자체가 양적 연구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구 방법론에서 더 잘 들으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타당성과 신뢰성, 그죠? 결론적으로 타당성이라는 거는 이 현상이 제대로 잘 반영이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신뢰성이라는 거는 일관성이 있고 결론적으로 두플리케이트 복제 연구를 해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크롬바 알파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연구 결과 확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 우리가 학술 대회에 나가서 학술 대회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학회 가거나 또는 학술지에 우리가 투고를 하거나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요즘에는 종이로 된 프린트물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 온라인상에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PDF로 다 온라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 다운받아서 종이로 프린트해서 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요즘 학술지는 책으로 나오기보다는 다 온라인상으로 되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학술 저널을 통해서 투고를 해서 검증을 받아서 학술지에 실리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학술 대회에 가서 대회 나가서 학술 대회 발표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 자체는 전부 다 어디에 있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다 공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연구 윤리자 역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구자는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임 연구자라고 보통 하죠. 이게 이제 PI라고 부르죠. Principal Investigator, PM 또는 뭐 프로젝트면 프로젝트 매니저, PM, PI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책임 연구자가 이 연구팀을 이끌 때 결론적으로 윤리적으로 정확하게 연구팀원들에게 동료들에게 또는 학생이나 제자들 간에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연구 방법론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윤리는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그리고 절차를 굉장히重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요 내용 조금만 더 설명하고 잠깐 끊었다가 다음 주랑 다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학술적인 영어 글쓰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어떤 내용이 반복이긴 한데 자, 복잡한 내용을 명확하게 다면적으로 있던 거를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 정확하고 중요하게 글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글을 써야 되고 이것도 결론적으로 순환적인 글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 쓰고 나서 수정 보완해서 글쓰기 역량 자체, 영어 글쓰기 역량 자체를 계속해서 강화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구조적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론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선행 연구 있고 이런 구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록하고 서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초록은 특히 우리가 앱스트랙이라 부르는 거는 이거 요즘 유튜브 많이 보죠. 유튜브에 썸네일 같은 게 하는 기능이라서 합니다. 썸네일. 보통 우리가 독자 입장에서 어떤 글을 읽는다, 어떤 논문을 읽는다고 판단할 때 우리가 보통 뭐만 읽습니까? 초록을 읽고 판단하죠. 이 글을 읽지 말지. 더 읽을지 말지. 이 주제와 내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초록을 굉장히 잘 써줘야 된다. 초록은 유튜브의 썸네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구 영역 설정하기 아까 했던 거 복습인 거죠. 연구 지식 공백하기 이런 표현들 쓸 수 있다. 정의하기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연구윤리 학술적 글쓰기 보시면 투명해야 된다. 피어 피드백 한다. 동료 심사한다. 그죠? 자, 그다음 결론적으로 학술적 글쓰기라는 거는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술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지식 확산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식 확산된다는 얘기는 내 연구가 우리 연구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읽히기도 하지만 일반 대중한테 또는 다른 분야의 학자들한테 융합이 돼야 된다. 통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술 연구를 위한 이게 있는데 자, 요까지 오늘 다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연구 발전을 위해서 최신 문헌을 활용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명확한 논문 구조를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명확한 논문 구조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탑 티어 저널들, 그러니까 SSCI, SCI, 스코포스, KCI 이런 것들.
그죠? 자, 요 세 가지 연결을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성찰 질문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해하셨죠? 자, 오늘 요 지금 강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과제를 내진 않을 텐데, 스스로 성찰 질문들을 던져보셔야 돼요. 아, 학술적 글쓰기에서 내가 새롭게 오늘 얻은 게 뭘까? 내가 글쓰기 역량, 특히 영어 글쓰기 역량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나의 전문성이 신장이 될까? 학술적인 영어를 사용해서 연구를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스스로 할 수 있는 내가 연구 계획, 연구 설계라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일지 이런 거를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떻게 연구를 잘 할 수 있을지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최신 문헌이라면 우리 분야에 있는 유명한 저널지는 뭘까? 내가 KCI에서 이런 걸 해봤더니 어떤 키워드들이 나올까? 어떤 것들이 좋은 논문인가?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어로 글을 쓸 때 명확하게 내 생각을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보통 혼자 연구하지 않고 협동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에 협동 연구를 하면 내가 공동 연구자하고 어떠한 관계, 네트워크를 잘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은 항상 언제든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아시면 LMS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되셨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